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12개 부처 장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채용비리 조사와 연루자 엄벌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조사 대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각종 협회나 연구원 등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1,100곳의 최근 5년간 채용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한편 비리 신고를 받습니다. 비리 개연성이 큰 사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건 공공기관부터 은행까지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500여 명의 신입 채용자가 모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제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용 전형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채용 부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다스 내부 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은 2008년 개인 명의 예금을 모두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이 각각 서너 개씩 총 43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명의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됐던 돈은 약 120억 원입니다. 이 돈 전부가 2008년 2월과 3월 다스로 옮겨진 겁니다. 개인들은 이 돈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스가 진짜 주인이고 전형적인 이제 비자금의 형태. 또 하나의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회수 자금 입금 내역은 다스가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회사로 비자금을 끌어들이면서 회계 장부상에는 다스 미국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사로 들어온 자금은 약 125억 원. 앞서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에 120억과 상당히 근접한 액수입니다. 실제 다스가 공시한 2008년 회계 감사 보고서와 비교해봐도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해외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환 이익이 10억 4,900만 원으로 앞서 입수한 문건에 10억 3천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수사팀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차명 계좌가 확인될 경우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의 변경 등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여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감장에 나온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공영방송이 뭔지 모른다는 등의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죠? MBC가.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정회된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이사장직에서만 물러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 일은 박문진의 정기이사회가 예정된 날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애국 시민들 곁으로 가시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곧 예. 방통위에서 예. 회의문 할 뭐하러 겁니다. 이렇게 이사장직은 이사회에서 표결로 물러나게 되더라도 이사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며칠 전에 법원이 박근혜 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5명을 지정을 해줬어요. 거기도 일화가 있다면서요. 신청도 받는데 신청자가 꼴랑 1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탄핵당했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변호를 누가 해보겠어. 유영아 말고. 근데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 기대되는 어떤 사회적 명성과 그 향후 수익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노동 강도가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아, 국선 변호인은요, 월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한 아나운서가 출연료로 한 4만 원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들은 그 노동 착취죠. 네. 화장비만 주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박근혜가 선임한 변호사들만큼 열심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박근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 당사자도 없는 재판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상태에서 박근혜가 국선 변호인들을 믿고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 일반인들과 박근혜 이것도 사실 특혜라고 봐요. 일반인들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 재판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재판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판결의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성의 여지예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내가 빠져나오겠다의 전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없잖아요. 박근혜의 최고로 전략가가 누군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박근혜가 정말 반성 많이 했구나.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기 난 뒤에 몇 년 후에 사면을 노리는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국민적 여론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짠하고 전직 대통령이니 이제 한 3년 좀 살았으니 사면해 줍시다 한다면 모를까. 근데 주변에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가 그걸 과연 그 전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아예 말 안 하지. 그냥 짜증나서. 기존에 박근혜를 찍었던 51.6%의 국민들이 박근혜 너로 인해서 모욕당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반 이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에게 동정 여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 단식 투쟁을 하든 뭐 재판에 안 나가는 투쟁을 하든 별짓 다 하면 그럴수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남일보라는 신문에 현직 국선 전문 변호인이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그 사선 변호인, 박근혜의 변호인들 사임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직업적인 소외를 밝힌 거인데 사기꾼들의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전문적인 사기꾼들, 여자들 그 후리고 다니고 이러는 돈 뺏고 이러는 사기꾼들이 재판에 붙여지면 사선 변호인을 쓰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총사퇴를 한대요. 변호인들이. 그리고 나서 국선 변호인이 딱 붙여지면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처럼 그 공판 기록을 봐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공판을 진행하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 피의자가 사기꾼이 사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한대요. 그럼 국선 변호인들은 갑자기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선 변호인이 또 들어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시간을 끌어야 돼.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또 사퇴하고 국선 변호인 들어오고 굉장히 합법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가 이쪽으로 사기꾼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고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으니 상상도 못. 그러게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사기를 쳐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저 사기꾼. 죄송합니다. 사랑의 사기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마음을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절도범.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상대방 마음을 뺏어가고 난 뒤에 돌려주지 않아. 그럼 사기지. 사기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인 사이에? 대충 어떤 그런 규정을 알고 있죠.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망해서. 예, 기망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예, 내가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사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기와 정상적인 돈 거래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게 사실은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 10억 껐어. 근데 나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꿨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사업이 안 됐다든가 돈을 안 갚는다든가 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법이 정밀하게 판단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근데 일반 사인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하려고 노력했냐를 가장 먼저 봐요. 예. 법에서는. 예, 맞아요. 노력의 의지가 보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으로 사기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려놓고 1년에 소액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금 기록을 남겨놓으면 경찰에서는 그걸 사기로 보지 않더라고요. 박근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쳤지? 네. 그 사기로 보면 박근혜는 정말 사기꾼 중에서도 정말 고도의 타고난 사기꾼이죠.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 속였어? 예,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예. 자기는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기꾼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박근혜는 여기서 특혜를 받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명 붙여주잖아요. 그 5명이나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전 특혜라고 봅니다. 12만 건이라잖아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12만 페이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예. 한 명이 하면 뭐 1년 걸릴 거 5명이 하면 몇 개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가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깝깝해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판받기 싫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지킨 뒤에 법원이 징역 10년, 15년 이렇게 딱 때려놓고 계속해서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의도를 난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유영아라든지 등등이 박근혜가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접견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짰다고 하면 법적인 전략은 이건 사실은 전략이 아니고 땡깡인데 만약에 법적인 걸 바꿀 떠나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동정 여론을 일으켜서 빼내라. 근데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이라도 나야 뭐 사면해주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파옥이에요, 파옥. 내란. 난 거기까지 생기니까 좀 손짓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적 여론이 지금 현재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거랑 유사한 시스템 속에 박근혜를 피해자 불쌍한 코스프레를 만들어 놓고 범국민적으로 촛불 집회 같은 걸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정부가 그것을 패배하는 형태로 해서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나온다. 사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전략을 짜는 놈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굴까요? 박정희가 그랬나? 박정희가 뭐 반신반인이라. 미리 써놨나? 그런 그 예언을? 혹시 다스의 주인? 다스의 주인은 지난 방송에서 명정님이라고. 명정님이 지금 저였으면 좋겠다 그랬죠. 저 어쨌건 박근혜가 구사하는 전략 자체는 박근혜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 박근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최순실한테, 감옥에서는 유영아 정도로 의심되는 또 다른 어떤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자기 색깔 없는 상태로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국정농단 말고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랑 기자회견할 때 딴 생각하다가 답을 못해가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보가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 정도 국가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자의 딸로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현 상황이나 위치나 이런 반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깝깝한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게. 깝깝한 상태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용서도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박근혜 전용 변호인 접견실도 있다. 박근혜 접견실 이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사실상 박근혜가 전담하다시피 한 접견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전문용어로 아도친다고 하죠. 하루 종일. 예. 일과 시간 내에 네. 전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보통은 그 구치소나 형무소에서 특히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만들어줬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이제 특혜라는 부분도 있지만 특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접견실이 특혜라는 표현보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네. 당신만 접견서를 쓰고 있어.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구치소에 접견실이 6개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별로 배분해야 되는 그 접견실 사용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접견실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구치소의 화이트리스트인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방식.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박근혜와 이병기 등을 고발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각하 처분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4.16 가족협의회, 4.16 국민조사위원회, 4.16 연대 등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및 특조위 조기 강제 해체에 앞장선 1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누구누구가 고발됐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7시간 조사 방해 지시 사실이 알려진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헌 전 부위원장이 폭로한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해수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기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대 차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 등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청와대나 해수부가 내렸던 지침들 있잖아요. 그 지침들을 움직였던 세월호 특조위의 이헌 전 부위원장, 고용주, 황전원, 차기환, 석동현 전 특조위원 등도 공동정범으로 간주해서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가장 나쁜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박근혜는 사건 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세월호 특조위 만드는 것 수도 없이 방해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게 6개월 이상을 질질 끌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깎은 채로 내려보내가지고 활동 못하게 막은 상태로 그 6개월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게 시작돼야 되는데 6개월 정도를 딜레이 시킨 상태로 나중에 그 활동 기한을 이걸로 끝! 법이 발효된 순간으로 끝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조사위원들 임금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장했던 거다. 그 기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법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고발했는데 지금 현 검찰은 이거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에 검찰이 각하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켰던 건데. 뭔가 랩하신 것 같았어요. 네. 라임이 딱딱 맞았어. 네, 작년에 검찰이 좀 작년까지 굉장히 좀 심했죠. 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그래서 그 7시간이 이 조사를 방해하는 만큼의 훨씬 몇 배의 강도로 7시간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국정원의 그 활약상을 보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그 영화 시나리오로처럼 댓글 심리전단팀 사무실을 통째로 조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국정원이 해줄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7시간이 뭘 했길래 전날 과음해서 뭐 늦잠 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했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상과 의혹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작년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정현을 고발을 했거든요. 1년 4개월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KBS 김시곤에게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이렇게 청탁 넣고 했던 압력을 가한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검찰이 이번에 이정현에 대해서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다라고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권 교체 효과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욕하지만 검찰이 검사 동일체네 뭐네 뭐 이런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네. 검사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대통령도 걸어. 청와대에 있는 실세도 걸어. 그게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해왔다면 나라는 이꼴로 안 나거든요. 이런 측면이 이제 기존에 있던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뭐 무일이지만 상징적으로 일을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서울중앙지검이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에서 이제 저는 그런 믿음은 좀 있다고 봐서 박근혜 정권 때 검찰들이 국정감사 이런 데 나오면 전혀 못 믿겠는데 윤석열 지검장 나와서 여기 답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가고 다스는 누구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알면서.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대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그때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세상도 달라 보이는데요. 솔로 천국, 커플 지옥을 외치면서 지나가는 커플들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요. 취업이 제일 큰 문제인 분들은 사원증 목걸이가 그렇게 눈에 들어오고, 아이를 원하는 분들은 지나가는 아이들만 보입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분들은 세상 군인이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관심사가 바뀌면 세상은 분명 그대로일 텐데 나한테 보이는 세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보이는 것들이 오늘은 무심결에 지나쳐 버리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세상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여전히 KTX로 돌아가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고자 싸우는 KTX 해고 승무원 김승아입니다. 컨셉 없는 자유로운 방송 자갈자갈 시작합니다. 곽승훈 노무사의 노동 이야기. 네, 곽승훈의 노동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국감 기간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매일같이 이제 국감 관련된 이슈들이 쏟아지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노동과 관련된 노무사님께서 이제 평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감 하면은 저희 노동 이야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활에 거의 직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중요한 노동 이슈. 네. 하나하나 둘러볼까요? 예, 일단 첫 번째, 국감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것이 첫 번째, 일단 공공기관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모범적이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국가 정부 시스템 하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있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특히 노동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가치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지만 목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라고 문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정감사 통해서 드러난 게 공공기관 64곳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많네요. 64곳 도대체 공공기관 그렇게 많은가?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이러면? 근데 공공기관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요. 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또는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64곳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보다도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데요. 이 윤 의원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지도점검 자료, 이것을 분석을 했더니 최근 3년, 즉 2014년부터 16년까지 64곳에서 총 1,407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하고요. 네, 공공기관에서 이런 임금에 대해서 사람의 노동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 도대체 사기업은 그럼 어련할까요? 그렇죠. 공공기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사기업들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특히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불된 금액이 7억 8천, 거의 8억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위반 기간이 제일 많은 연도가 바로 재작년이죠.
2015년 56곳이나 이렇게 적발이 됐어요. 왜 이때 많이 2015년에 적발됐나 했더니 대부분이 노동계의 신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신고받아서 그때 이제 비로소 나가봤더니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럼 신고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예 아직도 안 밝혀진 곳도 꽤 되겠네요.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네. 예.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2014년, 2016년에는 아예 점검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자율 점검하도록 시키는 바람에, 자율 점검을 시키니까 이게 그 적발률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다. 그렇죠. 아, 지급했다라고 네. 그냥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임금 체불액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그러니까 4년이죠. 93개 공공기관에서 1,439명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체불됐는데요. 이 체불액이 무려 346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받는 분들이 보통 공공기관에서 고용된 비정규직, 계약직, 인턴 뭐 이런 분들이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됐다고 진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적발된 게 이 정도니까 용기를 낸 사람이 이 정도고, 아직도 솔직히 그냥 참고 넘어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을까, 이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면 억울한 처사는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미지급이나 최저임금 미지급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라든가 신고 같은 것을 아무래도 쉽게 할 수 없어요. 거의 뭐 자기의 일자리를 걸고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 생계를 정말 걸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만큼 바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감에서 발견이 이렇게 되면은 바로 시정이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러겠죠. 예. 국감이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지적이 되면 주무부처 장관 그리고 해당 기관들은 비상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재작년쯤이죠. 아마 2014년이니까 한 3년 전입니다. 그때 은수미 의원이 19대 국회 때 국정감사에서 아르바이트생들, 주말 알바하는 뭐 예식장이라든가 뷔페 이런 데서 알바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국감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따졌더니 바로 한 달도 안 지나서 서울 시내 전역에 있는 800여 개의 그 예식장들을 노동부에서 긴급 점검을 해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지급 지시하도록 명령한 것만 보더라도 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은 굉장히 파급력이 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일단 우리 강원랜드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태백에 있는 그 광산 폐쇄하고 그 대신에 그쪽 지역의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만든 강원랜드의 518명이, 무려 518명이 전부 다 부정채용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원 부정채용이 될 수가 그런 있는지. 문제가 생겼는데, 네. 철도도 예외가 아니네요. 그럼요. 옛날부터 많았어요, 솔직히.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다 쉬쉬하지만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죠. 다 아는 비밀. SR의 코레일 간부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코레일 1급 간부 자녀들이 필기 전형 없이 면접만 보거나 직무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는데도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SR에 채용됐다. 이거 완전히 시내 직장에 그럼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네요. 네, 또 SR이 어쨌든 자회사잖아요. 이런 네. 특히나 자회사들의 채용 같은 경우는 크게 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이 많은 듯해요. 다른 자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특혜 채용 시비는 항상 불거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증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철도노조 차원에서 밝혔는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내렸죠. 공공 부분에 있어서 채용 비리 같은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뿌리를 뽑아라. 네. 예. 그래서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특히 이런 코레일 같은 공공 부분에 있어서 채용 비리는 좀 많이 아예 이번 기회에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또 이거 하나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지난 파업에 있잖아요. 네. 대체 인력으로 잠깐 임시직으로 이제 고용됐던 사람을 정기 인사 채용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가지고 채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 어드밴티지의 그 대상자가 이제 전부 다 그 코레일의 간부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녀들이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대체 인력 빨리 너 지원해서 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되게 그냥 그 대체 인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그냥 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철도 노조 입장에서는 정당한 파업인데 대체 인력을 불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불법인 행동에 동원된 사람들을 오히려 채용에 유리하게끔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일단 채용 자체가 일단 불법인데 네. 그 채용을 하는 과정 자체도 또 한 번 불법을 또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청년들은 지금 청년 실업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지금 청년들은 진짜 뭐 구급 공무원 되려고 뭐 수백 대 1의 그 경쟁률 속에서 진짜 문제 하나만 틀려도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반대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좀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그 정유라가 SNS에 썼던 그 말이 떠오르네요. 뭐 부모도 그쵸, 부모 실력이라고. 잘 만난 것도 실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정유라 2가 지금 이런 지금 현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진짜 분노스럽네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완전 정말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죠. 절망과 분노죠. 네, 이런 부분 정말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책임자 처벌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관여를 했던 담당자, 공공부문의 그 관리자나 이런 또 실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좀 일벌백계를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솜방망이 징계,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채용비리 사태는 현장 근무 직원들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까지 절망을 안겨줬다라고 진단했고요. 취업을 미끼로 청년들을 파업 대체 인력으로 사용하고 그 보답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은 공기업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볼 거는 산재 사망자가 매년 2,000명. 네, 2,000명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산재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요.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다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목숨을 대충 뭐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냥 떼우는 그런 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일로 만들어버린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산재 우리 산업 현장에서 1년간 2,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숨진다는 것은 하루 평균을 치면 거의 6명 꼴이거든요. 하루에 6명씩. 즉 24시간이니까 4시간에 1명 꼴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사실은 전쟁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에서도 이렇게 4시간에 1명씩 죽지는 않아요. 요즘 같은 그 국지전 발생하는 곳에서는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분석을 해보니까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해서 관련자가 구속된 사건이 딱 9건, 10건도 안 돼요. 즉 1년에 1명도 구속이 채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1년에 2,000명이 죽었는데 2,000명 죽는 동안에 1명이 구속될까 말까. 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은데요. 옛날 같은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 산재 사고로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을 경우 바로 기관장 날아가고 다 전출 전보 당하고 이게 파급 효과가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한 일일수록 또 외주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윗사람이 책임을 안 지게끔 이제 시스템을 좀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끔 돼버린 상황이죠, 진짜. 그렇죠. 예전에 한 10년 훨씬 이전에는 산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실형도 흔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즉 9년 전이죠. 2008년이면은 누구 때부터죠? 이명박. 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기소가 된 게 3만 3천여 건인데 이 중에서 95.4%인 3만 2,096건은 고작 벌금형에 구하는 95% 이상이 그렇게 기소 중지, 그러니까 이 위반 약식 사건이 기소. 예. 위반 사건의 벌금형이었구나. 네, 그냥 네. 돈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정식 재판에 넘긴 거는 4.6%, 1,552건에 그쳤고요. 근데 이게 일반 사건의 기소율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요. 일반 사건의 기소율은 무려 8.5%인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기소율은 4.6%. 거의 절반? 네. 이게 진짜 이명박 정부라서 그런지 그러게요. 기업에 불리한 것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네요. 그렇죠. 이명박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자기는 기업 프렌들이, 비즈니스 프렌들이다라고. 근데 프렌들리는 좋은데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 목숨 소중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일반 사건들은요. 죄받아.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들은 그 구속 기소율이요 1.6%예요. 근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구속률은 0.6%. 3분의 1이네요. 예, 거의 3분의 1입니다. 이렇게나 구속률이 낮아요. 이러니까 어디 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서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어나도 돈으로 때우면 되지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이런 데 갖다가 붙여야 되는 그렇죠. 단어인 것 같아요. 그냥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사람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이런 도덕적 해이를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는 한마디로 국가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그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가 있지 않는가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말 물론 기업 자체를 이게 뭐 적폐나 적으로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까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금 여파를 미쳐서 여전히 산재 사망자가 지금까지도 2,000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론 정권은 바뀌었지만 하루아침에 사실은 이게 바로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줄여나가고 현장에서부터 인간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다시 한번 좀 깨닫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도 지난 정권에 부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 곳곳에서 적폐로 작용하고 있는 게 좀 이번 국감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번에 국감에서 드러난 것이 기존에 대해 쌓였던 것들이 드러나는 건데 아직 공공기관 기관장들 제대로 안 바뀌었죠, 하나도. 네. 철도공사도 지금 공석이고요, 사장이. 그렇죠. 그게 사실 이제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촛불 1주년 맞아서 이런 부분 제대로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 노동적폐 청산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럼요, 제일 크죠. 그거가 청산이 되면은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우리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다 노동자인데 절반 나의 정도가.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거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국감 결과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시정 조치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두 눈 부릅뜨고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삼촌, 정치가 뭐예요? 정치 이야기에는 수준이 없다. 푸나 삼촌 정치가 뭐예요? 자갈자갈 정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보현님, 푸른나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기하잖아요, 매번. 푸른나무님 어떻게 그렇게 막힘없이 대답을 잘하실까. 이게 진짜 매번 신기반기해요. 정말 1도 모르시는데. 그렇게 사전에. 말하면 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어. 다 믿어 이제 사람들. 그런가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 하고 싶어 하고요. 제가 정답일 수는 없어요. 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상식적이려고 제가 노력 많이 하고요. 넓은 시각을 좀 갖고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매번 푸나님이 당황하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에서 보현님께서 문제를 내보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좀 포기하신 것 같아요. 포기했습니다. 이 코너가 없어질 때가 됐다는 뜻이죠. 첫사랑 얘기 물어보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아요. 첫사랑 얘기 물어봐도 안 당황하실 것 같아. 당황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네, 보현님 오늘의 비장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국정감사 관련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식으로 너네 나오면 우리 국감 보이콧 할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국감을 보이콧해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효과 이런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감독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물론 탄핵당한 기간도 있지만 7개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정권 민주정부 3기 이게 한 5개월 정도 돼요.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있었던 행정부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형식적이죠.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막 몇백 개, 700개, 800개 넘어가는 상황에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그것도 짜여진 일정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수박 거달긴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상임위원장을 나눌 때 의석 배분으로 국회원 구성을 할 때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원장 몫이 뭐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몇 석, 민주당의 몇 석, 국민의당의 몇 석 이렇게 분할이 돼 있잖아요. 근데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유한국당의 상임위원장들이 개회, 사회를 또 보고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는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그중에 각 당 간사들이 있거든요. 원내 교섭단체에는 간사들이 있잖아요. 그 간사들이 대신 사회권을 갖고 사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양을 해주면. 네가 해. 난 대신에 국정감사 안 할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됐던 것들에 감사하는 기간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개월수로도 그렇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그 전에 있었던 일종의 적폐 같은 것들을 지금 치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걸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국회 구성으로 보면 현재 국정감사는 전에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권 때의 치부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국정감사가 넘어가야 내년 국정감사 때는 문재인 정권이 올로 가져가잖아요. 이제 1년 후에는 피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MBC의 문제인 박문진 이사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게 갖는 의미가 이게 자가 하나 있다고 쳐요. 자가 하나가 있는데 딱 중간이 0이에요.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도 중립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쪽에다가 한참 끌어다 놓고 이걸 공정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이 자기 쪽으로 10클릭 되어 있는 중심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상대방 쪽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딱 중심에 있어야 될 게 한참 오른쪽으로 가버렸던 거잖아요.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게 뭐예요? 정상화잖아요. 정상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KBS, M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지금까지 했다는 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때는 공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 만나가지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방통위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런 거예요. 이명박 정권이라고 다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청산한다면서요. 그것도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했던 게 또 적폐라는 거예요. 같이 까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셀프디스. 우리가 적폐입니다를 인정하는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더라고. 기존에 있던 지상파 같은 걸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집단이에요. 특히 MBC 같은 경우는 KBS는 시스템상 완전 장악 못해요.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방송공사, KBS. MBC는 민간 영역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박문진이라고 하는 곳에 지분이 막 박근혜 정수장학회나 이런 게 막 얽혀 있잖아요. MBC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대표적인 모습에 박근혜 정권 때까지 장악돼 있는 김장겸이나 고영주를 대표로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봤을 땐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시각으로는 정상화고 그쪽 말에서 보면 장악이 되면 자기들의 공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MBC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이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예요. 옆핑계 저핑계로 지금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국민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별로 안 씁니다.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런 거거든. 덧셈의 정치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지금 현재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플러스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다른 이름은 확장성이라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케이스예요. 대선 때는 40%로 당선이 됐지만 지금 현재 65% 70% 나오는 게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찍지 않았던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있잖아요. 정치 세력이 한 구석으로 몰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자기들 지지율 15%에서 20% 안에 들어있는 그 지지율을 갖고 그 사람들이 시원해야 할 말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막 세게 나가고 그러니까 그쪽 지지자들 일부의 그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분들은 방통위원장한테 막 막말을 해요. 막
이봐 당신이 막 그러고 똑똑하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시원하다 잘한다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보기엔 오 태양무드한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되는 거예요. 아직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렇지. 그런 국민들 자체가 어쩌면 적폐인 거예요. 그 사람들 향해서만 우리 지지해달라고 계속 외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지난 정권이 공영방송들을 장악했던 건 누구나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저런 놈들이 그런 소리를 하지 하면 찍어줄 수 없는 집단으로 변질이 되는 것.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장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자멸로 가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민주주의에서 15% 20% 정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국회의원 당선 한 명 시키기 힘들죠, 수도권에서. 정치 세력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폐륜적인 세력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 하고 있는 모습 말고 지금 딱 그 사람들이 논두렁식에 이지도 않은 거 꺼내와서 망신 줘라. 최근에 나온 보도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세력은 저는 고쳐줄 수 없어요. 이거 되게 명확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박주민 의원이 국방부에다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게 뭐냐면 5.18 당시 전두환 정권이 어떻게 했었는지를 보는 그런 문서들을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했대요. 그랬더니 5.18 망월동 묘지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키려고 가족들을 계속 회유했더라고요. 그런 정황이 아니라 그런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을 등급을 매겨서 온건파와 강경파 나눠가지고 또 보상금 가지고 또 회유해가지고 그 5.18 관련 유가족 대책위 같은데 못 가지 않도록 계속 회유를 하는 작업도 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이름도 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뿌락지일 줄 알았는데 우리 뿌락지 다룬 적 있잖아요. 물빼기 작업이라고. 물빼기. 네, 써 있더라고요. 그 물빼기를 해서 그 가족들을 흐트러뜨리는 거. 그러니까 모임의 횟수를 줄이고, 기간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참석한 사람 수를 한두 명씩 계속 빼내는 작업을 그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한 거예요. 그게 문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5.18이면은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인데 그 이후에 있던 사건에서도 이런 작업이 계속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어쩌면 너무 뻔한 거. 국가기관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통치술이죠.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갈라치기라는 말 우리가 엄청나게 썼잖아요. 세월호 유족들도 사실은 그렇게 약간 갈라진 측면이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민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 그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독립운동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친일을 한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미치겠는데 거액의 돈을 주면서 때는 약점을 잡히기도 하고 양심을 파는 거긴 하지만 그걸 거절하기는 마찬가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 그 사람들의 특성이랄까 통치 방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게 사실상 동원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위대하다고 느끼는 건 그런 지점이에요. 어디 조직이나 어디나 다 조직 내에서 이견은 있습니다.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피해자들 규모, 그러니까 유가족이라고 하는 게 사망자, 부상자 포함해서 한 300명, 400명 수준이라고 하면 유가족은 그거에 몇 배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만 유족이 아니고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단위의 가족들이 있는 건데 물론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집회를 해도 다 나오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들 때문에. 그게 분열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규모가 50대 50 느낌이 나야 돼요. 한쪽 50, 한쪽 50 또는 뭐 70대 30이라도 30의 목소리가 커서 누가 보기에는 반반으로 갈렸다 그러면 그게 분열인데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잠깐 어떤 분열적으로 보이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분열된 느낌이 없었어요. 굉장히 잘 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고 세월호 유가족분도 현재 보상 받으신 분이 있고 안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안 받으신 분들도 꽤 돼요. 받으신 분도 꽤 되고 그렇지만 그걸로 서로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높게 보이거든요. 3년 반 지나도록 보상금 10원도 안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의미한 숫자로 100명 넘게 지금 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진상규명해달라. 그전에는 돈 받기 싫다 이런 관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라고 보고요. 민주정부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
궁금하죠. 무슨 단체 이런 사람들이 민주정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뒷조사해야 되고 갈라치기 하고 와해시켜버린다.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잖아요. 속은 시원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청산이 빨리 돼요. 근데 그래서 일부 진보 쪽에서는 대통령한테 강력한 힘을 가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은 아니어도 초법적인 느낌으로 좀 쓸어버리면 안 될까 하는데 그런 게 정치 보복으로 보이면 국민을 딱 반분화시키는 거예요. 지들은 독재 정권 지지했으면서 민주정부가 들이서서 약간 정치 보복 비슷한 느낌의 조금만 뉘앙스가 있으면 표현이 웃기잖아요. 니들은 민주정부라며. 자기들은 독재 정부를 지지해놓고 민주정부가 약간 독재스러운 거 하려고 그러면 욕하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마음 같아서 썰어버리기가 쉽겠죠. 본인도.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요. 얼마나 오기가 나요. 근데 그걸 당장 권력으로 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세력이 바꿔도 지켜줘야 되는 기본 룰을 지키자고 말하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일은 없다는 게 어떤 놈이 정권을 잡아도 최소한 기본 이건 하지 마라.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 반발도 줄여주면서. 그 느낌 속에 계속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자유한국당 쪽은 나쁜 놈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멋있네요. 그 아까 세월호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런 물빼기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제 흩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분향소 가보면 1, 2주에 한 번은 전체 회의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그래가지고 관련된 사람들 세월호 관련 행사 같은 거 이제 얘기 말씀드리러 저 이런 거 하려고요. 뭐 노란가게치도 만들려고 이러면서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런 정기회의를. 거기서 의견 합의를 보고 의견 합의가 안 되면 의견 합의 안 된 게 우리가 의견 합의다. 이렇게까지라도 정리를 꼭 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사안을 결정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도 결정을 하시면서 가고 계신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의견 통일 못했음. 결론. 네. 좋은데? 네,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진짜 민주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방공무원 전체를 2019년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예산 문제나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을 두고서 일괄 전환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도 있고 뭐 관련된 소셜벤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지방정부가 이 사안을 반대해왔다는 건 몰랐어요. 근데 서울시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반대의 의견을 원래 표시하고 있었다고 하고 경기도도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잘 모르겠어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의하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자거든요. 지방정부. 그 책임성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느낌적으로 지방정부. 근데 지방정부가 빈입군 부입구가 또 있어요. 그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가 좀 좋아. 어떤 지방정부는 나빠. 근데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처우가 달라. 그런 관점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관할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처우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근데 사실은 경찰 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되는 쪽 방향이 개편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소방서에 전화를 그래서 이게 직속 상관 개념이거든요. 그 경기도 소속의 소방 공무원은 도지사가 전화를 해서 나 김문수인데 유명한 전화 통화죠. 그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쎄 빠지는 일이잖아요. 소방서 다닌다고 해서 무슨 백도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는 일의 구중으로 따지면은 환경미화원보다 더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앙부처가 맡아주는 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부처가 그걸 다 해버리면 지방 분권에 되게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도 일종의 하나의 작은 국가나 공화국 개념, 그래서 지방정부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이걸 빼간다는 거에 대한 그분들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건 민주적이 아니고에 떠나서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경찰 공무원들을 국가가 일부 통제할 수 있고 중앙체계에 넣는 것도 있지만 지방경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 그러면 지금도 그거잖아요. 시진압 이거라고 보는데 그거 말고 민생, 치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만약에 도지사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을 쓰임새가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해서 쓰는 방식하고 안전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직속 상관으로 있는 거는 약간 다르지 않겠어요? 밀접하게 뭔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갖고 이게 박근혜 같은 정권이나 이명박 같은 정권 때는 정부가 직접 부리는 경찰이 되면
그게 권력화돼 버려요. 대모진 앞에 물 막 쏴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그런 방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를 하는데 그 경찰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었다면 그런 사건 나지 않죠. 근데 그런 관점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장일단이 있겠네요. 우선은 그동안 처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여론이 강했는데 우선 그게 사실은 지방직으로 있어도 정당한 처우를 사실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이제 중앙직으로 이제 바꾼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이렇게 달리 쓰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정 지방에 가면 너무 엉망이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거는 뭐 안전행정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처우만 지방에서 해주는 이런 방식이 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대로 된 이론화를 해주든가 아니면 완전하게 지방자치로 만들어주든가 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사실 몸빵하시는 분들인데 처우 개선을 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발표에 따르면은 예산은 중앙이 되지만 지휘권은 지방정부에 넘기겠다라고 발표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기대해보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소방관 되겠다는 친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엄청 멋있잖아요. 네.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자동차에서 내려서 정말 영웅처럼 히어로처럼 나와서 불을 꺼주시고 우리 뭔가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달려와서 구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다들 좀 선망의 대상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즘의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시 국가직이 되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다시 소방관을 꿈꾸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가 돼요. 멋지네요. 길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사고 나서 매년 돌아가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실상을 알면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장비도 좋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정도면 멋있는 직업일 거라고 저는 봐요. 누군가를 구해낸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직업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불 한 번 나면은 자동차들이 빨간 자동차들이 막 여러 대가 막 앵앵거리면서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게 보이니까 이제 그런 차가 지나갈 때마다 기도를 하게 돼요. 다치는 분 없이 또 건강하게 또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모아져서 이분들의 처우가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지 않나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말씀 나눠주신 푸나님, 보현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잔치 때 돌잡이를 뭐 잡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잡은 대로 잘 큰 것 같나요? 뭘 선택하든 다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돌잡이. 다 자란 오늘의 나의 선택지와는 참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행복하기 위한 것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자갈자갈 듣기 선택한 여러분께 잠시나마 행복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갈자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경찰에서는 그걸 사기로 보지 않더라고요. 박근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쳤지? 네. 그 사기로 보면 박근혜는 정말 사기꾼 중에서도 정말 고도의 타고난 사기꾼이죠. 자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속였어? 예, 자기 스스로를 속여가지고 예. 자기는 사기를 치고 있지 않다고 정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사기꾼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박근혜는 여기서 특혜를 받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명 붙여주잖아요. 그 5명이나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전 특혜라고 봅니다. 12만 원 건이라잖아요. 근데 법원 입장에서는 12만 페이지. 빨리 진행을 해야 돼서 예. 한 명이 하면 뭐 1년 걸릴 거 5명이 하면 몇 개월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가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이냐 생각해보면 깝깝해요. 법은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재판받기 싫다 그러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지킨 뒤에 법원이 징역 10년, 15년 이렇게 딱 때려놓고 계속해서 잡아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쪽 의도를 난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대책도 없이 유영아라든지 등등이 박근혜와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선임된 변호인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접견실에 앉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짰다고 하면 법적인 전략은 이건 사실은 전략이 아니고 땡깡인데 만약에 법적인 걸 바꿀 때나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하면 동정 여론을 일으켜서 빼내라. 근데 거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확정 판결이라도 나야 뭐 사면해주거나 말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야? 파옥이에요, 파옥. 내란.
난 거기까지 가니까 좀 손짓한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적 여론이 지금 현재 촛불 집회에서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거랑 유사한 시스템 속에 박근혜를 피해자 불쌍한 코스프레를 만들어 놓고 범국민적으로 촛불 집회 같은 걸 크게 일으켜가지고 결국엔 정부가 그것을 패배하는 형태로 해서 박근혜가 감옥 밖으로 나온다. 사실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런 전략을 짜는 놈이 도대체 누군가 싶어요. 아무도 모르죠. 누굴까요? 박정희가 그랬나? 박정희가 뭐 반신반인이라. 미리 써놨나 그런 그 예언을? 혹시 다스의 주인? 다스의 주인은 지난 방송에서 명정님이라고. 아, 명정님이 지금 저였으면 좋겠다 그랬죠. 저 어쨌건 박근혜가 구사하는 전략 자체는 박근혜 머리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고, 박근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청와대에서는 최순실한테, 감옥에서는 유영아 정도로 의심되는 또 다른 어떤 세력들에게 끊임없이 이용당하고 자기 색깔 없는 상태로 최소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어요. 국정농단 말고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미국 대통령 오바마랑 기자회견할 때 딴 생각하다가 답을 못해가 우물쭈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바보가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 정도 국가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자의 딸로서 그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현 상황이나 위치나 이런 반성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건 정말 깝깝한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게. 깝깝한 상태가라는 걸 모르는 거죠. 용서도 안 돼요, 이제는. 이렇게 나간다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 하나 이야기한 게 박근혜 전용 변호인 접견실도 있다. 박근혜 접견실 이렇게 쓰여있진 않지만 사실상 박근혜가 전담하다시피 한 접견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전문용어로 아도친다고 하죠. 하루 종일. 예. 일과 시간 내에 전부 다 그런 시간이 있었죠. 보통은 그 구치소나 형무소에서, 특히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권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변호인이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면 구치소 측에서도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만들어줬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이제 특혜라는 부분도 있지만, 특혜라기보다는 귀찮아서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접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접견실이 특혜라는 표현.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12개 부처 장관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가진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채용비리 조사와 연루자 엄벌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조사 대상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각종 협회나 연구원 등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해 총 1,100곳의 최근 5년간 채용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총괄하는 한편 비리 신고를 받습니다. 비리 개연성이 큰 사건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 특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직원은 원칙적으로 퇴출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인사를 청탁한 사람은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 건 공공기관부터 은행까지 채용 비리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500여 명의 신입 채용자가 모두 국회의원, 공무원 등의 청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회의원과 수출입은행 임원의 자제를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채용 전형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 등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은행이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간부 등의 채용 부탁을 받고 신입사원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다스 내부 문건으로 의심되는 서류들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은 2008년 개인 명의 예금을 모두 다스로 옮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명이 각각 서너 개씩 총 43개 계좌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 명의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됐던 돈은 약 120억 원입니다. 이 돈 전부가 2008년 2월과 3월 다스로 옮겨진 겁니다. 개인들은 이 돈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스가 진짜 주인이고 전형적인 이제 비자금 형.
또 하나의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회수 자금 입금 내역은 다스가 비자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설명해줍니다. 회사로 비자금을 끌어들이면서 회계 장부상에는 다스 미국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이렇게 회사로 들어온 자금은 약 125억 원. 앞서 개인 계좌 정리 현황 문건에 120억과 상당히 근접한 액수입니다. 실제 다스가 공시한 2008년 회계 감사 보고서와 비교해봐도 수치가 거의 일치합니다. 해외 채권을 회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외환 이익이 10억 4,900만 원으로 앞서 입수한 문건에 10억 3천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수사팀이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발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당시 특검팀이 다스의 자금 흐름을 쫓다가 비자금을 발견했는데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차명 계좌가 확인될 경우 배임과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명의 변경 등 과정에서 증여세 탈세 여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감장에 나온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공영방송이 뭔지 모른다는 등의 상식 밖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MBC가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이죠? 보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당신만 접견서를 쓰고 있어. 제가 알고 있기에 서울구치소에 접견실이 6개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대별로 나눠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대별로 배분해야 되는 그 접견실 사용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다른 접견실은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서 결국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구치소의 화이트리스트인 거예요.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해 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방식.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박근혜와 이병기 등을 고발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발을 했었는데 그때는 검찰이 각하 처분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될지 4.16 가족협의회, 4.16 국민조사위원회, 4.16 연대 등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및 특조위 조기 강제 해체에 앞장선 1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누구누구가 고발됐습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문건을 통해 7시간 조사 방해 지시 사실이 알려진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이헌 전 부위원장이 폭로한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해수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기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대 차관, 연영진 해양정책실장 등에 대해선 형법상 직권남용, 세월호 특별법상 위계 등에 의한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외에 청와대나 해수부가 내렸던 지침들 있잖아요. 그 지침들을 움직였던 세월호 특조위의 이헌 전 부위원장, 고용주, 황전원, 차기환, 석동현 전 특조위원 등도 공동정범으로 간주해서 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가장 나쁜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박근혜는 사건 나고 나서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세월호 특조위 만드는 것 수도 없이 방해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하지 못하게 6개월 이상을 질질 끌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깎은 채로 내려보내가지고 활동 못하게 막은 상태로 그 6개월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세월호 특조위가 구성되고 나서 그게 시작돼야 되는데 6개월 정도를 딜레이 시킨 상태로 나중에 그 활동 기한을 이걸로 끝! 법이 발효된 순간으로 끝을 내버린 거잖아요. 그래 이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조사위원들 임금 관련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법적으로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주장했던 거다. 그 기간까지다라고 이야기를 법에서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한 거잖아요.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 고발했는데 지금 현 검찰은 이거 받아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작년에 검찰이 각하의 심기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그래서 각하를 시켰던 건데. 뭔가 랩하신 것 같았어요. 네. 라임이 딱딱 맞았어. 네, 작년에 검찰이 좀 작년까지 굉장히 좀 심했죠. 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네. 그래서 그 7시간이 이 조사를 방해하는 만큼의 훨씬 몇 배의 강도로 7시간이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국정원의 그 활약상을 보면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을 그 영화 시나리오처럼 댓글 심리 전단팀 사무실을 통째로 조작했던 것처럼 그렇게 국정원이 해줄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7시간이 뭘 했길래 전날 과음해서 뭐 늦잠 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했길래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작도 할 수 씨가 공영방송이라는 정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가 정회된 사이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고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인가요?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됐냐고요? 뭘 잘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진짜로. 이사직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고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이사장직에서만 물러나겠다고 버텼습니다. 이 일은 박문진의 정기이사회가 예정된 날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애국 시민들 곁으로 가시는 게 순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방통위에서 회의를 할 뭐하러 겁니다. 이렇게 이사장직은 이사회에서 표결로 물러나게 되더라도 이사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며칠 전에 법원이 박근혜 씨에게 곡선 변호인을 5명을 지정을 해줬어요. 거기도 일화가 있다면서요. 신청도 받는데 신청자가 꼴랑 1명이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탄핵당했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변호를 누가 해보겠어. 유영아 말고. 근데 그 노동 강도에 비해서 이 기대되는 어떤 사회적 명성과 그 향후 수익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너무 노동 강도가 과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국선 변호인은요 월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너무 세니까.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은 연예인들하고 같이 방송한 아나운서가 출연료로 한 4만 원 받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나운서들은 이거 노동 착취죠. 화장비만 주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박근혜가 선임한 변호사들만큼 열심히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박근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오지도 않는 당사자도 없는 재판을 나중에 할 가능성이 높죠. 이 상태에서 박근혜가 국선 변호인들을 믿고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묘해. 일반인들과 박근혜 이것도 사실 특혜라고 봐요. 일반인들 재판에 안 나갈 수 있는 그게 있나요? 그 재판 시스템 자체를 무시한다는 발상 자체를 못하죠. 왜냐하면 중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판을 거절하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면은 재판부가 가장 먼저 보는 판결의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반성의 여지예요.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내가 빠져나오겠다의 전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정치적으로 투쟁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이 없잖아요. 박근혜의 최고로 전략가가 누군가 있다면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다니까.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국민께 죄송하다 하고 그래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박근혜가 정말 반성 많이 했구나.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만들어지기 난 뒤에 몇 년 후에 사면을 노리는 방식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국민적 여론이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짠하고 전직 대통령이니 이제 한 3년쯤 살았으니 사면해 줍시다 한다면 모를까. 그런데 주변에 박근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박근혜가 그걸 과연 그 전략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아예 말 안 하지. 그냥 짜증나서. 기존에 박근혜를 찍었던 51.6%의 국민들이 박근혜 너로 인해서 모욕당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반 이상 있다고 보거든요. 네가 나를 부끄럽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다시 박근혜에게 동정 여론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 단식 투쟁을 하든 뭐 재판에 안 나가는 투쟁을 하든 별짓 다 하면 그럴수록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영남일보라는 신문에 현직 국선 전문 변호인이 기고를 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박근혜 그 사선 변호인, 박근혜의 변호인들 사임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직업적인 소외를 밝힌 글인데 사기꾼들의 경우에 이렇게 한대요. 전문적인 사기꾼들, 여자들 그 후리고 다니고 이러는 돈 뺏고 이러는 사기꾼들이 재판에 붙여지면 사선 변호인을 쓰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 총사퇴를 한대요. 변호인들이. 그리고 나서 국선 변호인이 딱 붙여지면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처럼 그 공판 기록을 봐야 되니까 이해해야 되니까 국선 변호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공판을 진행하다 또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거를 이 피의자가 사기꾼이 사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한대요. 그럼 국선 변호인들은 갑자기 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선 변호인이 또 들어와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또 시간을 끌어야 돼.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어느 시기가 오면 또 사퇴하고 국선 변호인 들어오고 굉장히 합법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이다. 사기꾼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이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근혜가 이쪽으로 사기꾼 전략으로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기고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사기를 쳐본 적이 없으니 상상도 못. 그러게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구나. 사기를 쳐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저 사기꾼. 죄송합니다. 사랑의 사기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마음을 뺏어가서 돌려주지 않는다. 절도범.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상대방 마음을 뺏어가고 난 뒤에 돌려주지 않아. 그럼 사기지. 사기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일반인 사이에? 대충 어떤 그런 규정을 알고 있죠.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기망해서. 예, 기망해서 내가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예, 내가 상대방을 기망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사기예요. 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사기와 정상적인 돈 거래가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게 사실은 변제할 능력도 없으면서 한 10억 껐어. 근데 나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꿨는데 이 사람이 그거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사업이 안 됐다든가 돈을 안 갚는다든가 해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 이제 법이 정밀하게 판단합니다.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를. 근데 일반 사인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변제하려고 노력했냐를 가장 먼저 봐요. 예. 법에서는. 예, 맞아요. 노력의 의지가 보이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법으로 사기죄를 걸지 않아요. 근데 사기꾼들이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려놓고 1년에 소액씩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금 기록을 남겨놓으면